당신이 어떻게 이래? 다 당신 때문이야. 여보, 제발 진정해요. 제발 그만해, 형수님.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산 사람이라도 형님 명예를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시동생 민호의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다. 조문객들의 곡소리로 가득한 장례식장 구석, 영안실 옆 작은 휴게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30년. 내가 남편 강민준의 아내로 살아온 시간이었다.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내게 언성을 높인 적 없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동생이 처음으로 내게 윽박지르고 있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명예. 방금 저 아이가 7살밖에 안 된 저 아이가 누구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는지 자네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그런데 지금 명예 따위를 말하는 건가?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 만큼 날카롭게 갈라져 나왔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은 지 오래였다. 대신 심장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길처럼 솟구쳐 올랐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미소를 띤 채 국화에 둘러싸여 있던 남편의 영정 사진. 그 완벽한 미소 앞에서 터져나온 아이의 그 한마디. 아빠. 천진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하얀 상복을 입은 작은 아이는 제 어미로 보이는 젊은 여인의 손을 놓고 영정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사무치게 그리운 이를 부르듯 아빠라고 외쳤다. 그 순간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30년의 세월이 발밑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가 내게 속삭였던 사랑의 언어들은 전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심장을 파고들었다. 민호는 내 눈을 피하며 마른 세수를 했다. 그의 초조한 얼굴 위로 죄책감과 당혹감이 뒤섞여 스쳐 지나갔다. 저 표정. 그는 무언가 알고 있었다. 어쩌면 모든 것을. 형수님, 지금은 경황이 없으니 이러는 거야. 장례 다 치르고 그때 가서 얘기해. 뭘 얘기해? 뭘 더 얘기해야 하는데? 저 아이 엄마라는 여자 자네가 황급히 끌고 나갔지. 내가 말 한마디 붙일 새도 없이. 왜 그랬지? 내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나? 오해입니다, 형수님. 조문객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일단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수습? 실소가 터져나왔다.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했는데 수습이라니. 자네 형이, 내 남편이 밖에서 아이까지 낳아 기른 배신자일지도 모르는데 그걸 지금 수습이란 단어로 덮자는 건가? 내 격한 외침에 민호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완벽한 남편, 존경받는 교수, 자상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우리 딸 소희에게 늘 세상 최고의 아빠였던 그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아이의 아빠로 살고 있었다니.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기계처럼 조문객을 맞고 인사를 하고 허리를 숙였다. 친구 지숙이가 곁에서 부축하지 않았다면 몇 번이고 쓰러졌을 것이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현실로 밀려왔다. 평창동의 이 집은 남편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 그 자체였다. 그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가구들, 우리가 함께 가꾼 정원의 사계절,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딸 소희의 성장 앨범과 우리의 빛바랜 신혼여행 사진까지. 모든 공간, 모든 물건에 그의 온기가, 우리의 추억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보였다. 저 미소 뒤에, 저 다정한 눈빛 뒤에 얼마나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까. 서연아, 뭐라도 좀 마셔. 지숙이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지만 컵을 든 손이 사정없이 떨려 찬물이 넘실거렸다. 나 어떡하면 좋지, 지수가?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꿈이었으면 좋겠어. 꿈 아니야. 정신 차려, 박서연. 지숙이는 언제나처럼 단호했다. 대학 시절부터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친구는 이런 순간에도 나를 동정하거나 위로하는 대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그 남자 강민준 교수. 내가 알던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
이대로 묻어버릴 거야? 아니면 내 인생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파헤칠 거야? 묻어버리라고? 어떻게? 내 심장에 박힌 이 거대한 의심과 배신감을 안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존경받는 교수의 미망인으로 점잖게 늙어가라고. 그럴 수는 없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기만이었다. 알아야겠어.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결혼 후 30년간 저 서재는 그의 성역이었다. 존경하는 남편의 연구와 사색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청소할 때를 제외하고는 들어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던 공간. 이제와 생각하니 우스웠다. 나는 그의 성역을 지켜주는 충실한 문직이었고 그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세계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묵직한 원목 문을 열자 익숙한 책과 종이 냄새, 그리고 남편이 즐겨 피우던 시가 향이 희미하게 풍겨왔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건축학 서적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그의 낡은 만년필, 그리고 그가 즐겨 듣던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CD. 모든 것이 그가 죽기 전과 똑같았다. 마치 금방이라도 그가 왔어? 하며 의자에서 돌아볼 것만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의자에 앉았다.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다.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라 숨이 막혔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부부였는데. 흔한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왔다. 딸 소희가 결혼해 독립한 후에도 우리는 저녁마다 함께 산책하고 주말에는 음악회를 다니며 노년을 준비했다. 그 모든 행복이 연극이었다니. 나는 미친 사람처럼 서랍을 하나씩 열어젖혔다. 학회 자료, 제자들의 논문, 빛바른 설계도들, 그의 공적인 삶의 흔적들만 가득했다. 시동생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어쩌면 이미 남편의 비밀을 정리했을지도 모른다. 포기하려던 순간 책상 가장 아래쪽,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마지막 서랍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남편은 어떤 서랍도 잠그는 법이 없었다. 중요한 서류는 은행 금고에 보관해야 안전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집안의 모든 열쇠 꾸러미를 가져와 하나씩 맞춰보았지만 맞는 것이 없었다. 지숙이가 공구함을 가져와 드라이버로 서랍을 비틀어 보려 했지만 단단한 원목 서랍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연아, 그냥 사람 부르자. 아니, 내 손으로 열어야겠어. 이것은 나만의 싸움이었다. 남편이 꽁꽁 숨겨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어야 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재를 둘러보았다. 남편이라면 열쇠를 어디에 숨겼을까?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가장 그다운 곳. 시선이 책상 위 만년필꽂이에 꽂혔다. 그가 평생 아껴 쓰던 몽블랑 만년필 옆에 유독 낡고 투박한 국산 만년필 한 자루가 함께 꽂혀 있었다. 대학 시절 내가 처음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는 새 만년필을 수십 개나 가지면서도 낡은 펜촉을 갈아가며 이 만년필을 버리지 않았다. 늘 자신의 초심이라며 소중히 다루던 물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 잉크가 떨어진 지 오래인 듯 했다. 나는 무심코 펜의 몸통을 돌려 분해했다. 그러자 잉크 카트리지가 있어야 할 공간에서 달칵 소리와 함께 작고 낡은 열쇠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지숙이와 나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 서랍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렸다. 끽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잠겨있던 서랍이 마침내 입을 벌렸다.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첩 하나와 작은 통장 여러 개가 전부였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쳤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춰야 했다. 사진 속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얼굴이 있었다. 평소에 근엄한 교수님이 아닌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의 품에는 장례식장에서 아빠를 외치던 그 아이가 안겨 있었고
그들 옆에는 수수하지만 단아한 미소를 띤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배경은 눈부신 동의 바다였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사진은 한 장이 아니었다. 아이의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싸는 모습,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순간이 그 앨범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 남편 강민주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 평창동의 존경받는 교수이자 남편으로, 그리고 강원도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평범한 아버지로. 사진첩 마지막 장에서 편지 한 통이 떨어졌다. 익숙한 남편의 필체였다. 사랑하는 은영에게. 남편의 글씨였다. 내게 수없이 사랑을 속삭이던 그 다정하고 유려한 필체. 그러나 그 대상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차마 펼쳐보지 못하고 사진첩 위에 떨어뜨렸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온몸이 가눌 수 없이 떨려왔다. 지숙이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세상은 이미 산산조각 나 차가운 잿더미만 남은 것 같았다. 사진 속의 남편은 행복해 보였다.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사회적 가면을 벗어 던진 채 한 남자이자 아버지로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얼굴. 평창동의 근엄한 교수는 그곳에 없었다. 나와 딸아이 앞에서 늘 지키려 애썼던 그 품위와 무게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와 아이 곁에서 평범하고 자유로운 사내였다. 그 사실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더욱 깊숙이 후벼 팠다. 내가 그에게 주지 못한 것을 저 젊은 여자는 주었던 걸까? 함께 발견된 통장들을 펼쳐보는 내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적지 않은 금액이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10년 가까이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남편이 학회나 답사 핑계로 집을 비웠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나를 완벽하게 속이며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중장부처럼 그의 인생도 철저히 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었다. 나는 수십 년간 그의 완벽한 연극 무대 위 소품에 불과했다. 다음 날 나는 시동생 민호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그의 집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다. 그의 앞에 사진첩과 통장 내역을 밀어놓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이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방님? 이게 다 뭔지. 민호는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도 형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야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어렴풋이요? 가끔 형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셔서 평소 형님답지 않게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이상하게 생각은 했습니다. 뒷조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힘든 일이 있으려니 짐작만 했습니다. 그의 말은 교묘한 거짓말이었다.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형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추궁할 기력도 없었다.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했다. 그 여자와 아이가 사는 곳 알려주세요. 형수님 제발.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시려는 겁니까? 그냥 조용히 덮으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형님의 명예가 우리 집안의 체면이 걸린 일입니다. 형수님 인생에도 좋을 것 하나 없어요. 내 인생은 이미 엉망이 됐어요. 지금 와서 명예나 체면이 무슨 소용이죠? 내가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어야겠어요. 그래야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내든 시작하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 단호한 눈빛에 민호는 결국 고개를 떨궜다. 형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 여자를 만나서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돈? 기가 막혔다. 내 30년 세월이, 내 무너진 믿음이 돈으로 계산이 되나요? 당신들 형제에게 여자란, 인생이란 고작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군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그와는 할 이야기가 없었다.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밝혀내야 했다. 그때 지숙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통장 내역을 사진 찍어 보냈던 터였다. 서연아 찾았어. 출금된 ATM기 위치를 계속 조회해봤는데 유독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인출됐더라고. 강원도 속초 동명항 근처의 한 은행이야. 사진 배경도 그 근처 바다 같아.
지숙이의 목소리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지숙아, 나 좀 도와줘. 나 거기 가야겠어. 알았어. 당장 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 내가 운전할게. 속초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남편은 종종 동해안 건축 미학 답사라는 명목으로 2박 3일씩 집을 비우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그의 학문적 열정을 존경하며 피곤할까봐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었다. 그 도시락을 들고 그는 다른 여자와 아이에게 향했던 것이다. 그가 내게 보여준 학자로서의 고뇌와 지성미 넘치는 모습조차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남편이 서재에서 늘 틀어놓던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마다 듣던 음악이었다. 지숙이는 나를 위로하려는지 라디오 클래식 채널을 틀었고 마침 그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예전에는 더없이 평화롭고 고결하게 들렸던 선율이 이제는 한 남자의 기만과 고독을 절절히 노래하는 비가처럼 들려왔다. 나는 귀를 막아버렸다. 속초 동명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서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실어날랐다. 우리는 무작정 사진 속 배경과 비슷한 바닷가를 찾아 헤맸다. 그러다 낡은 등대가 보이는 한적한 골목 어귀에서 은영공방이라는 작은 간판을 발견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진 속 여자의 이름. 공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흙냄새와 유향냄새가 훅 끼쳐왔다. 선반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소박한 도자기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물레 앞에 작업복을 입은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사진 속에서보다 조금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단아한 미소를 띤 그 여자 김은영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놀란 기색도 잠시,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게 가라앉았다. 마치 언젠가는 이날이 오리라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이. 올 줄 알았어요. 그녀의 첫마디였다. 나는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을 전부 잃어버렸다.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던 분노는 그녀의 담담한 표정 앞에서 길을 잃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과 그녀,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 아이 내 남편 아이 맞죠? 김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궤변보다 더 아픈 진실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씻고 나를 공방 안쪽의 작은 살림집으로 안내했다. 지숙이는 입구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괜찮다는 눈짓을 보낸 뒤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집안은 작고 소박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다. 벽에는 아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라는 글씨와 함께 남편을 닮은 남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옆 낡은 원목 책장 위에는 우리 평창동 집 거실에 걸린 것과 똑같은 바흐의 CD가 꽂혀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도 같은 음악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10년입니다. 김은영이 차를 내오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람 민준 씨 만난지요? 한 학회 답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는 그냥 존경하는 교수님과 제자 같은 사이였죠. 몇 년이 지나 제가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와 공방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이 절 찾아왔어요. 아내와는 그저 책임감과 의리로 살 뿐이라고 진정한 교감을 나눈 지는 오래되었다고 그런 흔한 거짓말에 제가 어리석게도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을 변명하지도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묻어두었던 사실을 꺼내놓을 뿐이었다. 하준이가 생겼을 때 모든 걸 정리하고 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오지 않았죠. 아니, 오지 못한 거였어요. 당신과 쌓아온 세월과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전 그걸 알면서도 아이에게 아빠를 앗아갈 수가 없어서 이 위태로운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죄송하다는 말에 억눌렀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죄송? 그 말 한마디로 내 30년이 위로가 되나요? 당신이 내 남편과 사랑을 속삭일 때
나는 그 사람이 아프진 않을까, 식사는 잘 챙겨 먹을까 노심초사하며 한평생을 바쳤어요. 당신은 도둑이야. 내 남편, 내 인생, 내 행복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내 목소리는 격하게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김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내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왔어.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아이 하준이었다. 책가방을 맨 아이는 거실로 들어서다 낯선 나를 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제 엄마 뒤에 숨어 동그란 눈으로 나를 경계하며 쳐다보았다. 아이의 얼굴에 웃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닮은 내 남편의 유년 시절이 겹쳐 보였다. 내가 낡은 앨범 속에서 수백 번도 더 들여다보았던 바로 그 얼굴.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저 여자에 대한 증오. 그 모든 감정들이 아이의 천진한 눈망울 앞에서 힘을 잃고 부서져 내렸다.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저 한 남자의 이기심과 거짓말 속에서 태어난 존재일 뿐. 나는 그 아이의 존재를, 내 남편이 남긴 살아있는 상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남편의 죽음으로 시작된 비극은 이제 겨우 그 잔인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며칠의 시간이 지옥처럼 흘렀다. 나는 속초에서 돌아온 이후 집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온기가 서린 모든 물건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고 함께 듣던 바흐의 선율은 장송곡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지숙이는 매일같이 들러 죽이라도 쑤어 먹이려 애썼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잠이 들면 남편이 두 개의 얼굴을 한 채 나를 번갈아 바라보는 악몽에 시달렸고 깨어나면 서재에서 발견한 사진첩 속 행복한 세 사람의 모습이 망령처럼 떠올랐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내 30년의 인생이, 나의 청춘과 헌신이 한낱 거짓 위에 쌓은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이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지독한 연극의 마침표를 내 손으로 직접 찍어야 했다. 남편이 남긴 이 끔찍한 숙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나는 먼저 시동생 민호에게 연락했다. 목소리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다. 내일 오후 2시 평창동 집으로 오세요. 서방님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여자 김은영 씨와 아이도 함께요. 서방님이 연락하세요. 그게 마지막으로 집안의 체면을 지킬 기회일 겁니다. 내 목소리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의 민호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알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나는 김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 역시 내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다. 나는 똑같은 시간과 장소를 통보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하준이도 꼭 데려가야 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데려오세요. 그 아이도 이 이야기의 시작이니까요. 잔인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존재를 빼고서는 이 문제를 논할 수 없었다. 우리 모두는 그 아이의 눈앞에서 각자의 이기심과 상처를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다. 약속한 날 오후가 되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민호였다. 그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었다. 평소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형수님, 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그 여자와 아이를 집안에, 그것도 형님의 영혼이 깃든 이 집에 들이다니요. 이건 형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 남편이 10년간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자식까지 낳아 기른 건 모독이 아니고,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이제와 돈으로 덮으려는 서방님은 괜찮고, 형수님,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심한 건 누구죠?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배신당했어요. 서방님은 고작 죽은 형의 명예와 집안의 체면이 더 중요하죠? 좋아요.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당신들이 원하는 체면, 내가 원하는 진실. 둘 중 하나는 부서져야겠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는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고 나는 직접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김은영이 하준이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그녀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꼿꼿이 허리를 편 채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준이는 내 뒤로 펼쳐진 넓고 화려한 집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작게 벌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이 집은 어떤 모습일까? 동화 속 궁전 같을까? 아니면 낯설고 무서운 괴물의 집일까? 나는 말없이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민호는 소파에 앉은 채로 멸시가 가득한 눈으로 두 사람을 훑어보았다. 김은영은 그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하준이를 제 옆에 바싹 붙여 앉혔다. 평창동의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거실, 나와 남편의 행복을 전시하던 이 공간에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호였다. 그는 지갑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거칠게 밀었다. 이름이 김은영 씨라고 했죠. 여기에 5억이 들었소. 이걸로 깨끗이 정리합시다. 아이 양육비, 위자료, 뭐든 원하는 명목으로 생각하시오. 이거 받고 다시는 우리 집안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아이는 우리 강씨 집안의 핏줄이니 우리가 알아서 거두겠소. 호적에 올려 제대로 교육시키고 유학도 보내줄 테니 당신은 아이 인생을 위해서라도 깨끗이 물러나는 게 좋을 거요.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다. 돈으로 여자의 인생을 사고 아이를 어미에게서 빼앗으려는 오만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김은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돈 때문에 온 것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니면 뭐요? 죽은 내 형님 발목 잡아서 팔자라도 고쳐보시겠다? 당신 같은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꽃뱀이라고 하는 거요. 민호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옆에 앉은 하준이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리는 것이 보였다. 김은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지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제 아들입니다. 제가 낳고 제가 기른 제 아들이에요. 당신들 멋대로 돈 몇 푼 쥐어주고 빼앗아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민준 씨, 그 사람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하준이에게는 좋은 아빠였어요. 하준이가 아빠의 존재를 기억하고 아빠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해줄 의무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준이가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려는 겁니다. 권리? 무슨 권리? 당신이 내 형님을 홀려서 낳은 사생아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거요? 두 사람의 고성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 광경을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내 남편의 동생과 내 남편의 여자. 그들이 내 남편의 아이를 두고 내 집에서 나를 앞에 앉혀둔 채 싸우고 있었다. 이 얼마나 기괴하고 끔찍한 희극인가. 남편 강민주는 죽어서도 이렇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비겁하게 죽음 뒤로 도망쳐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분노와 허탈함에 눈앞이 아찔했다. 그만. 내 목소리는 그들의 싸움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은영을 손가락질했고 김은영도 하준이를 끌어안은 채 물러서지 않았다.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과 이기심이 거대한 파도처럼 작은 아이를 덮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흐흐 엄마 무서워. 아주 작은 흐느낌. 모든 소음을 뚫고 내 귀에 박힌 것은 하준이의 울음소리였다. 아이는 김은영의 옷자락을 붙잡고 겁에 질린 얼굴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큰 소리로 우는 것도 아니었다.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시끄럽던 민호의 고함도 김은영의 악에 바친 목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내 눈에는 오직 울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만 보였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김은영에 대한 증오, 민호에 대한 경멸, 내 안을 들끓게 하던 모든 감정들이 하준이의 눈물 앞에서 거짓말처럼 힘을 잃었다. 저 아이는 남편의 배신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었다. 저 여자의 탐욕을 위한 무기도 아니었다. 그저 아빠를 잃고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의 싸움 한복판에 내던져져 공포에 떠는 7살짜리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내 딸 소희가 어렸을 때 나와 남편이 아주 사소한 문제로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다. 그때 방에서 뛰쳐나온 소희가 울면서 우리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싸우지 마, 무서워하고 말했었다. 그때의 충격이 되살아났다. 우리 부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이 앞에서 다툰 적이 없었다.
어른들의 싸움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 남편의 또 다른 아들이 똑같은 상처를 받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내 평생 처음 내보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고함이었다.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민호도 김은영도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울고 있는 하준이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무릎을 꿇었다. 아가, 미안하다. 어른들이 시끄럽게 해서 많이 놀랐지?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쌌다. 아이는 움찔하며 엄마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지만 나는 피하지 않고 가만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남편의 어린 시절이 그리고 내 젊은 시절의 사랑과 행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아이는 내 고통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내 남편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이기도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잠긴 서랍에서 꺼냈던 낡은 편지 한 통을 들고 나왔다. 남편의 필체로 사랑하는 은영에게라고 쓰여있던 바로 그 편지. 나는 아직 이 편지를 읽어보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읽어야만 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만 했다. 나는 소파에 다시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다. 민호와 김은영은 숨을 죽인 채 내 손끝을 주목했다. 나는 천천히 한자 한자 힘겹게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은영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될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내 장례식에 부디 와주길 바라. 하준이 손을 잡고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아들 얼굴을, 당신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내 장례식에 온 모두가 알아야만 해. 그것이 내가 당신과 하준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속죄일 테니까. 은영아, 당신을 처음 만났던 속초의 바닷가를 기억해. 답사를 핑계로 찾아갔던 그곳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던 당신을 본 순간 나는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어. 내 삶은 언제나 계획되고 평가받고 증명해야 하는 무대와 같았지. 존경받는 교수, 완벽한 남편, 흠잡을 데 없는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평생을 연기하며 살았어. 그 무게가 나를 얼마나 짓눌렀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야. 나 자신조차도. 그런 내게 당신은 유일한 숨구멍이었어. 당신 앞에서는 내가 교수가 아니어도 완벽한 남편이 아니어도 괜찮았지. 그냥 강민준이라는 한 남자로 존재할 수 있었어. 그 자유가, 그 평온함이 나를 눈멀게 했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 내 아내 서연에게 나는 평생을 빚진 사람이야. 그녀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 그녀의 헌신 위에 나의 성공이 있었고 그녀의 믿음이 나의 사회적 명예를 지탱해 주었어. 나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배신했어. 그녀에게는 끝까지 완벽한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당신과 그녀 모두를 속였지.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되돌아봤어.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까? 떳떳하지 못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에게 갈 용기도 없었지. 결국 나는 두 개의 삶을 위태롭게 이어가는 비겁한 방법을 택했어. 평창동 서재에서 바흐를 들으며 아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당신의 작은 공방에서 똑같은 바흐를 들으며 하준이를 안고 평범한 행복을 꿈꿨어. 내가 아끼던 낡은 만년필로 아내에게 존경을 담은 메모를 남겼고 똑같은 펜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담은 편지를 썼지. 나는 그렇게 분열된 채로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았어. 내가 죽으면 아마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울 거야. 내 동생 민호는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당신을 압박하려 들 테지. 부디 그에 맞서 싸워줘. 그리고 하준이의 권리를 찾아줘. 내 유산의 절반은 법적으로 하준이의 몫이야. 그것으로 당신과 하준이가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내 서연에게 이 편지를 전해줘.
그녀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 두렵지만 그래도 알아야만 해. 거짓된 행복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없어. 그녀에게 부디 용서를 구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 나의 기만적인 사랑 역시 내 삶의 추악한 일부였음을 언젠가 그녀가 이해하길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겠지. 은영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했다. 하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비겁한 아빠가 못난 남자가 강민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내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김은영은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고 민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두 개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뇌했던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기도 했다. 완벽한 남편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회한이 편지의 모든 문장에서 절절하게 느껴졌다. 배신감과 분노는 가시지 않았지만 그 밑바닥에서 아주 희미한 연민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나는 눈물을 닦고 울고 있는 하준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내가 결정해야 했다. 이 끔찍한 유산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지. 남편의 바람대로 혹은 시동생의 뜻대로가 아닌 오롯이 나 박서연의 방식으로. 나는 더 이상 기만당한 아내, 상처받은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사람은 바로 나여야만 했다. 남편의 편지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을 때 거실을 지배한 것은 무겁고 질긴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세 사람의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김은영의 억눌린 절규, 모든 명분과 체면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버린 시동생 민호의 공허한 숨소리,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서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흐느끼는 어린 하준이의 가냘픈 울음소리. 내 남편 강민주는 죽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실을 드러냈고 그 진실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지옥에 가두어 버렸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 눈물은 더 이상 배신에 대한 분노나 슬픔의 증거가 아니었다. 30년의 기만 위에서 오직 한 사람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았던 박서연이라는 여자의 삶에 대한 애도였다. 편지 속의 남편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내가 사랑했던 그의 모습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그의 고뇌, 그의 비겁함, 그의 이기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의 부성애. 나는 그를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테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그저 완벽을 연기했던 지독히도 나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그리고 나는 그 연극의 가장 중요한 관객이자 가장 완벽한 소품이었음을.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나였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곱게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가벼운 종이장 하나가 내 인생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없는 민호를 향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했다. 서방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약간의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 내가 울부짖으며 그 여자와 아이를 당장 내쫓으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서방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형님의 명예, 집안의 체면, 그건 이미 형님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어요. 더 이상 서방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집안의 일이 아니라 저와 저 여자, 그리고 저 아이의 문제입니다. 내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내 차갑고 단호한 눈빛과 마주치자 입을 꾹 다물었다. 그는 이 집에서 이 상황에서 자신이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형수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듯 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 채로 나는 나아가야만 했다. 이제 거실에는 나와 김은영,
그리고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하준이, 이렇게 셋만 남았다.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다시 우리를 덮쳤다. 나는 김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 남자를 사랑했고 한 남자에게 배신당했으며 그의 아이를 사이에 둔 채 마주 앉아 있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괴하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 또 있을까? 김은영 씨.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평생 당신을 원망하며 살지도 몰라요. 내 남편을 유혹한 여자, 내 가정을 파괴한 여자로 당신을 기억하겠죠. 그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비난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자세였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의 마지막 편지를 듣고 그리고 저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니 알겠어요. 이건 더 이상 당신과 나 두 여자 사이의 증오와 원망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책임을 남기고 떠났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 놓여있던 차가운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타들어가던 목이 조금 축여졌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다. 이 모든 것을 끝낼 나만의 방식을. 이 집을 팔 겁니다. 내 말에 김은영의 눈이 커다래졌다. 그리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을 생각이에요. 내 남은 인생을 보내기엔 그걸로 충분해요. 이 집을 정리한 돈의 절반, 아니 그 사람이 남긴 유산의 절반은 법적으로 하준이 몫이 맞아요. 그 편지에 쓰인 대로.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 뜻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사모님의 평생이 담긴 집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김은영이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다. 내 평생은 이미 부정당했어요. 이 집은 더 이상 나에게 행복의 상징이 아니라 거대한 위선과 기만의 박물관일 뿐이에요. 매일 밤 이 집에서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보며 잠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이 사양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동정도 용서도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남긴 빚을 그의 아내인 내가 내 방식으로 청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시선을 돌려 여전히 훌쩍이고 있는 하준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내 시선을 느끼고는 울음을 뚝 그치고 동그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저 아이가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렵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저 아이 아빠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 이 모든 비극을 목격한 어른으로서 내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나는 변호사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지숙이가 만일을 위해 챙겨준 것이었다. 이분에게 연락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세요. 하준이의 친자 확인부터 유산 상속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속초든 어디든 당신과 하준이가 기댈 곳 없이 꿋꿋하게 살아갈 기반을 만드세요. 당신 공방을 더 크게 열어도 좋고 하준이가 원하는 건 뭐든 가르치세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특히 내 시동생 같은 사람에게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 없도록. 김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그만 가보세요. 아이가 많이 놀랐을 테니. 내 말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준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하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나를 보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감사하다는 말도 죄송하다는 말도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이 길고 지독했던 하루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힘이 풀린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텅 빈 거실, 남편의 취향이 가득한 이 공간에 오롯이 나 혼자 남았다. 지난 며칠간 나를 짓누르던 분노와 배신감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다. 누구를 위한 눈물인지도 몰랐다.
남편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산산조각 나버린 우리의 30년 세월이 가여워서 그 허망함에 목 놓아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을 떴을 때는 창밖으로 주홍빛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우리가 함께 가꾸었던 정원, 딸 소희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거실, 그리고 남편의 성역이었던 서재. 모든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서재 문을 열었다. 책상 위 그가 평생 아껴 썼다는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 펜으로 내게는 존경을, 다른 여자에게는 사랑을 썼다. 나는 그 만년필을 조용히 집어들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잠가버렸다. 그의 이중성을 상징하는 이 물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벽 한쪽에 걸린 우리의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딸 소희의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활짝 웃고 있는 내 옆에서 세상 누구보다 인자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남편. 저 미소 뒤에 얼마나 깊은 비밀과 죄책감을 숨기고 있었을까. 나는 사진을 떼어내 벽에서 치워버렸다. 완벽한 가족이라는 환상은 이제 끝났다. 마지막으로 거실 벽에 걸린 그의 독사진 앞에 섰다. 학회에서 상을 받고 찍은 그의 사회적 성공이 가장 빛나던 순간의 사진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미움, 원망, 분노, 연민,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 수만 가지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를 완마이너스벽한 남편이라는 거짓된 프레임에서 꺼내 강민준이라는 한 명의 불완전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기만적인 사랑 역시 그의 삶의 일부였음을 나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평창동 집을 처분하고 약속대로 유산의 절반을 변호사를 통해 김은영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나는 과천의 한적한 주택가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어 이사했다. 짐을 정리하며 남편의 물건은 대부분 버리거나 기증했다. 하지만 그의 서재에 있던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CD만은 차마 버리지 못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이삿짐 정리를 하다 말고 먼지 쌓인 CD 플레이어에 그 음반을 걸었다. 익숙한 첼로의 깊고 고독한 선율이 낯선 공간을 채웠다. 예전처럼 평온하지도 비가처럼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한 인간의 복잡하고 깊은 내면을 담담하게 연주하는 음악으로 들렸다. 나는 그 음악을 들으며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나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잃어버린 나의 30년은 어디서부터 다시 찾아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김은영입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속초에 작은 가게를 얻어 공방을 이전했습니다. 하준이는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씩씩하게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보니 문득 사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아이 사진 한 장 보내드립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빕니다. 문자 메시지 아래에는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채 어색하게 웃으며 V자를 그리고 있는 하준이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아이의 웃는 얼굴에 그 남자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다. 나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증오의 대상이었던 아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배신의 증거. 하지만 이제는 왠지 모를 기묘한 책임감과 유대감이 느껴졌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휴대폰에서 사진을 삭제하지도 않았다. 텅 빈 집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남편 강민준의 아내 박서연이 아닌 그냥 박서연으로서의 첫 오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거짓된 행복은 끝났다. 완벽한 남편은 이제 없다. 그러나 나는 비로소 온전히 나 자신의 삶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나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이 사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